그동안 당연하다 누려왔던 에너지 혁명의 혜택. 그러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Decided on a new energy strategy, focusing o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here is broad acceptance of this is the way we need to go.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답으로 떠오른 건 바람. 강력하지만 해결할 것도 많은 바닷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수많은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 어둠이 깔린 새벽에도 살아가는 이들로 분주한 곳입니다.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잡은 꽃게 하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곳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5년째 노동자로 살아온 이재유 씨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노동자들에서 나쁘죠. 직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직업이 없어진다니 무슨 일일까요? 잡아온 꽃게는 바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 쉴 틈 없이 옮기고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선주 김우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획량은 자꾸만 줄고 그 기름값은 계속 상승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과 달라진 조업 환경.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100년 이상을 어업을 하면서 해왔던 우리의 그 농토들을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어업을 못하니까 현재 특정 해역 및 EEZ에 직접 조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영해에서는 조업을 못하는 법적으로 못 하거든요. 100% 어업 구역을 상실한다고 봐야죠. 부수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단은 불안합니다. 예. 인천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밝힌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계획 때문인데요. 공공주도와 민간 사업자 참여로 이뤄질 단지는 인천 옹진군 해역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 조성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이로 인해서 또 지역에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이 하는 규모로 한 5기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1.2기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6.2기가와트는 하루 5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25%가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해상풍력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강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주인공. 그만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해온 바람의 힘은 현대 기술을 만나 발전했고 특히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밤낮 없이 바람만 불면 작동하는 높은 에너지 효율로 땅 위에 자리를 잡게 됐죠. 하지만 일정한 풍속의 필요와 부지 선정, 소음 등의 어려움으로 제약이 많아지자 점차 잠재력이 높은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해상풍력의 장점은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점. 두 번째는 환경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세 번째는 이게 기가급 발전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급의 발전입니다.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에 유리한 지역. 2017년 바람섬 제주에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기준 전북과 전남을 포함해 총 3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운전 중입니다.
그 외 전국 83개 사업지에서 약 27기가와트 규모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무려 원전 10여 기에 준하는 규모로 바닷바람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 앞바다에도 해상풍력 단지 소식이 들린 거죠. 인천 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영흥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2030년까지 조기 일몰하고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그 대안이 바로 해상풍력 단지인 겁니다.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상풍력 하기에도 굉장히 최적지고 또 수요지가 가깝지 않습니까? 송전탑 이런 거 설립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또 한국이 목표 설정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충분히 어떤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겐 쉽지만은 않은 얘기.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하시지는 않으시는? 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괜스레 우리들이 사업자들의 들러리만 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직접적으로 사업자들하고 많이 설명도 듣고 뭐랄까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죠. 많은 이익 공유 그리고 상생 방안 협의 이런 네. 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해상풍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EEZ 쫓겨나서 40-50년 하던 어업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배를 갖고 있는데 먹고 살았는데 보상이 아무래도 적지. 한 바다를 두고 나뉜 입장 차이. 함께 가야 하기에 해결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 방법을 찾고자 해상풍력 강국 덴마크로 향했습니다. 유난히도 파란 하늘이 인상적인 이곳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유럽 최고의 친환경 도시로 꼽히는 항구 도시입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도시기도 한데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와 부합된 것이었죠. When it all started back in the 70s, we had a burning platform in Denmark. We had an energy crisis. We were totally dependent on fossil fuels, especially oil. The government at the time and parliament decided on a new energy strategy, focusing o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197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99%를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했던 에너지 빈국 덴마크. 1973년 오일 쇼크를 경험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요. 약 50년이 흐른 지금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약 80%를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답을 찾은 해상풍력은 단연 세계 1위. 덴마크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소는 15개 단지, 약 650개의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하는 총 발전 용량은 2.7기가와트에 육박합니다. 2030년까지 3개 단지를 더 건설해 발전 용량 9기가와트를 얻겠다고 발표했죠. 세계 최강의 해상풍력국, 덴마크의 성공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덴마크 남서부의 항구 도시 에스비에르. 매일같이 커다란 풍력 터빈과 수많은 컨테이너가 오가는 해상풍력 터빈 수송의 중심지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임자 예스퍼 뱅크 씨를 만났습니다. It's called a pre-assembly site. And we are installing a wind farm from here. And once this is done, it is ready to be put on the vessel. And you see the vessels over there. We will get closer to it. But you see, these towers, they will be put on the vessel. Where it will go?
A wind turbine. There will be a wind farm outside Esbjerg where it will be installed. 조립을 마치면 파리의 에펠탑만한 크기가 된다는 해상풍력 발전기. 이렇게 초대형 부품인 가닥에 항구에서 일부 조립한 뒤 바다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데요. 덴마크의 대표 배우항만 SBL은 관련 산업으로 맺은 프로젝트만 60여 개, 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과거에도 이곳은 농수산물을 주로 수출입하는 배 600여 척이 드나들던 활발한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어획량 감소와 어업선 쇠퇴에 따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었죠. 위기의 그때 에너지 전환의 바람이 불었고 이곳의 쓰임도 과감히 바꿨습니다. A long period which is still here being oil and gas, and then from year 2000 we started with offshore wind. We have developed and changed a lot over the last 50 years. 결과는 대성공. SBL을 해상풍력 단지로의 빠른 수송이 가능한 배우항만으로 입지를 굳혔고 동시에 쇠락 직전의 도시는 부활했습니다. Mere eller mindre ned, ikke også? Det ligger mange år tilbage, hvor jeg har haft sådan lidt familierelation til en, der har fisket. Okay. Men det er jo, jamen jeg tror ikke, det eksisterer mere. Nej. Altså, det virker som om, det er meget aktivt. Både, altså med de store både, der kommer ind, og vindmølleindustrien også, ikke? 실제 이곳의 일자리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대단했는데요. 1기가와트 규모의 단지는 9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 결과 마을은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Specifically around 4,000 jobs directly involved in offshore wind, and then you have some secondary jobs also supporting the industry. But in this region, around 4,000 jobs now involved in offshore wind. 하지만 모든 입지 선정 과정이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던 주민의 수용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곳은 1996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한 미델그루덴. 부지를 찾던 당시 해안에서 3.5km 떨어진 구간에 60kW짜리 7대, 작은 규모로 풍력단지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1차 토론회 직후 천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They were afraid of electromagnetic fields around the sea cable. And maybe that could damage the fish. Number 2 protest was from a group of architects and designers, and they say we don't want the beautiful view into the old city from the sea to be destroyed. Number 3 protest, and they were afraid of the value of real estate should drop because it was 8 kilometers. At that place it's 8 kilometers from the wind farm. 예상보다 다양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였기에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전문 설계가와 함께 해상풍력 단지 설계 위치를 바꾸고 오히려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타 지역 사례로 납득시켰습니다. Fishermen, they know beforehand that we have this maritime spatial plan, so they know that some areas there are going to be windmills. It's planned. It's made. It's in the law, so to speak. But they also know that they're going to be compensated when the windmills are going up.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주민 수용을 위한 적합한 보상. 기본 보상 외에도 당시 약 8,500명의 주민에게 사업 초기부터 직접 지분을 구입해 참여하는 투자 기회를 줘서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Well, in general, it's important that you start inviting people to be involved in a project at a very early stage, because then people feel they are involved. And of course, it's also important, as we here invite people to be co-owner, that the people own the wind farm, or 50% of the wind farm.
So when you do that, you create a positive attitude.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사업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킨 셈인데요. 주민과 시, 그리고 덴마크 국가까지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떨까요? 해상풍력 단지를 중심으로 계획한 약 10년간의 과제가 원활히 진행되면 6.2기가와트 생산 시 유발 효과는 약 230조 원. 게다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94조 원에 전국적으로 약 1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작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밀접한 어민들은 답답한 상황이라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얼마큼의 보상을 해준다고는 그 자료도 없고. 배가 이제 철판이 저렇게 썩어 이제 한 20년씩 되니까 20몇 년 돼. 그래서 지금 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배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게 걸려가지고 주지도 오구도 더 낼 수도 없고 지금 자식들은 이거 하라고 너 지금 직장도 때려치고 이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고민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숙제로 남아있는 보상협의. 입지 선정 전부터 어민과 협의 후 진행됐다면 조금은 수월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고려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먼저 보상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만이 아닌 이익 공유나 지역 상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즉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인천 시민이 지분을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인천 시민이 다시 환류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돼야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인력이 고용되기도 하고 여기서 기술 개발도 되고 기업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지 진정한 의미의 해상풍력이 될 수 있고요. 생활터전을 내어놓은 주민에게 단순 보상을 넘어 해상풍력의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선 덴마크의 사례에서도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진행의 중요성을 보여준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보상만큼 중요한 바람도 있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르니까 이게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이 가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어민들이 지금 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되면은 빨리 할 수 있겠고. 국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것. 실제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단지 인허가 받는 데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최소 68개월로 2배나 더 걸리는 셈인데요. 인천 앞바다의 경우엔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 왜 그런 걸까요? 인천의 앞바다는 그냥 단순히 앞바다가 아닙니다. 거기선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의 어장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들 또 여러 가지 이런 항해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게다가 남북한 또 한중 여러 가지 이런 외교 전략적인 그런 긴장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행 규정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에서 29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그것도 입지 선정과 주민 동의를 포함해 사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길면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여도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루기엔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정부 주도형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 형태로 밀고 정부가 좀 방치했다고 할까?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계획 입지도 만들고 정책 제도적인 그 바탕을 깔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는 걸까요? 이미 오래전 그 답을 찾았다는 덴마크.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소와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빠른 확장으로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까지 풍력 발전으로 전체 발전 비중의 50%를 충당했고 나아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100%를 풍력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원스톱숍 정책 덕분입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이 입지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과정 등 규제 해결까지 돕고 있어 사업자는 개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 that dialogue and that close dialogue, and also in facilitating that dialogue, that a new developer does not have to start all over. If they, for instance, does not have built wind farms in Denmark before, by approaching the DEA, we know what has been sort of the problems in previous projects, and we can facilitate and start the talk from that. So you don't have to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 time you start a new windmill project. 사업 부담이 줄고 절차가 단순해지자 인허가 기간은 자연스레 단축됐고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석유, 가스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한 한 기업의 경우에도 원스톱숍 덕분에 빠른 성과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It's been one entity that has been dealing with all the different questions, so we don't need to reach out to many separate institutions to get the answers and the replies that we need in order to do such a complex investments as an offshore wind farm. 그 결과 지난해 2023년 기준 수익의 95%가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세계 해상풍력 시장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를 넘어 영국 등 유럽과 대만, 한국의 인천까지 아시아에도 풍력 사업을 수출 중입니다. 원스톱숍 정책 외에도 덴마크를 세계 최강 해상풍력 국가로 만든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Create consensus that this is the right way to go. Energy policy has become security policy all of a sudden. So we need to be very consistent. We need to have agreement. And that's what we try to aim at in Denmark. 필요한 정책을 만든 후 안정된 발전을 위해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력이 그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며 2021년부터 풍력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특별법. 입지 발굴 등 민간이 하던 영역을 정부가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었는데요. 결국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100%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하고 그걸 이제 수정 보완하는 걸로 할 텐데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최대한 빨리 여야의 지혜를 모아서 이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풍력 17.7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 12기가와트가 해상풍력이지만 현재 1%도 달성하지 못한 0.12기가와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온 만큼을 매년 더해도 모자르는 상황. 그렇기에 해상풍력특별법은 더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특별법과 더불어 꼭 처리돼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아무리 이제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수요지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송전망과 관련한 특별법이 또 별도로 제안돼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풍력 특별법 처리할 때 이 송전망 특별법도 같이 처리를 해서 발전과 이제 전기의 수송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지어 전기를 생산해도 소비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지금까지의 노력을 위해서라도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송전망 특별법 이행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은 물론 전국에 예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수십 개. 하지만 인허가 절차에 묶인 규모는 무려 27기가와트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세계의 해상풍력 3대 강국도약이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는 만큼 숙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건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흔히들 뭐 제2의 조선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마저도 놓치면은 해상풍력 산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So you can develop a renewable energy sector. You will have a more sustainable cities. You will create more better livelihood for people. So I think there's a number of benefits to be achieved if you really go for the green transition. 조금 늦었다는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하지만 아직 기회의 바람은 남아 있습니다.